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북미 회담 이야기 좀 해야죠. 네, 역사적인 북미 회담 싱가포르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좀 뭐 개인적으로는 판문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다 그랬죠. 그랬죠. 예.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싱가포르가 적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 시점에서 그럼 왜 싱가포르일까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두 경우만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미국의 LA 타임스가 11일자 보도에서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예. 제목이 A High Point for Singapore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 정도 할 수 있겠죠. 예. 몽골, 스웨덴, 남한 등 많은 후보가 있었지만 작고 질서정연한 싱가포르를 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작고 질서정연하다 이렇게 네. 꼭 찍었군요. 네. 예. 한마디로 이제 실용적이다 이 말이죠. 예.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싱가포르는 트럼프나 김정은에게 홈 경기 이점이라든가 극적인 사진 연출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전했고요. 중립지대라는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행사를 원했다 이런 해석인 셈인데요. 이 신문에 따르면은 싱가포르는 북한이 2016년까지만 해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했던 것이고, 물론 현재 이제 북한 대사관도 있고요. 뭐 미국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신문은 회담의 중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체적 부분에 집중하고 그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곳이 싱가포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A 타임스가 보기에 판문점은 실체적이기보다는 좀 너무 그 극적 요소가 강하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판문점 같은 경우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강하게 원했다고 이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회담의 결과보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는 기대하는 게 너무 크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그 회담 내용 기대할 만한 회담 내용보다 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것까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제체, 그러니까 뭐 통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높이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 간의 판문점 선언 만약에 이제 도출이 된다면 하더라도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집중되는 것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입장에서는 한반도 쪽으로 결정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은 시드니 로위 연구소의 국제안보 프로그램 국장인데 유안 그레이엄 씨의 말을 인용을 해서 북한이나 미국 모두 한국의 영향력 아래서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물론 그 베이징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길 바랬겠죠. 그래서 그게 어렵다면은 싱가포르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지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신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적 언론은 뭐라고 보도합니까? 환구망에서 이제 보도한 걸 하나 전해드리면요. 10일자 보도했는데 일단 판문점이 배제된 것은 미국이 시작 전부터 북한에게 그 양보했다는 느낌을 주기 싫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분석가들이 말을 하듯이 싱가포르는 이미 현대적인 기반 시설, 그다음에 경험도 많고 이런 이제 장소라는 건 뭐 물론 당연히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환구망은 총 5가지 정도의 이유를 꼽고 있는데요. 정치적 요소, 기술적인 측면, 외교적인 요인, 현실적 여건,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야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 언론이나 중국 언론이나 톤이 비슷하네요. 네.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중국 입장에서는 없었겠죠. 홍콩 명보 홍콩 언론입니다. 하나 또 전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외에 또 다른 정상이 합류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일단 그 홍콩 명보 12일자 보도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비슷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중립적인 외교 무대가 이제 싱가포르가 적절하다 이런 안정성 낙점 이유로 꼽았는데 그 빅토리아 코츠, 그러니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전략평가 담당 선임국장인데 이분이 이제 기자들한테 한 말을 전했는데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혹은 시진핑 국가주석 등 다른 정상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미국의 관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거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이 싱가포르 카드를 받은 것도 또 전 세계 회담 개최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내용 뭘 정리해 볼까요? 그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 남북 관계의 발전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내일 또 뭐 남북 고위급 회담도 열리고. 네, 이게 예. 우리로서는 이제 정말 기다려지는 그런 건데, 북한도 이제 경제 우선 정책 하겠다.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일요일이었죠. 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은 미국의 민간 자본도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경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한 내용이 눈에 띄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베트남식 개혁에 관심을 기울인다, 관심이 많다 이런 사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만 통제를 풀면은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하.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중국식 개혁 개방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베트남식이다. 네. 그리고 뭐 제2의 베트남 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네, 이 신문에 따르면 그런데요. 그런데 이유를 좀 얘기해드리면은 예. 현재 북한 상황이 그 베트남이 이제 86년이었죠. 그 도이모이 개혁을 이제 처음 발표했을 때, 그러니까 자본주의로 향하던 그 당시의 상황하고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하. 더구나 이제 현재의 북한은 그 당시에 베트남보다 더 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현재 베트남의 경제 수준이 북한의 6배 정도라고 하는데, 베트남 경제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그 외국 투자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특히 그 이 신문에 따르면 삼성의 투자가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 가운데서 가장 크답니다. 전체 베트남 수출의 그 25%를 삼성전자가 담당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은 외국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당연히 아마도 이제 북한으로 이동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이 신문에 따르면은 현재의 북한 수준에서는 해외 투자 유입을 허용을 해서 그 비율이 GDP의 20%만 된다면은 북한 경제가 5%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도 뭐 갈 것도 없고 한국의 투자만으로도 그 목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그걸 보더라도 네. 과거 그 베트남 시절과 비슷한 정치 체제와 경제 상황인 북한에 한국만 투자해도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수년간에 베트남에 투자한 게 이 신문에 따르면 17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의 GDP가 310억 달러. 그러면은 그거 310억 달러의 20%는 이제 60억 달러가 되니까 예. 삼성으로서도 북한 투자가 뭐 그리 뭐 힘든 그런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 경제 성장의 수직곡선 그릴 수 있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아주 희망적인 게 있다면은 이 신문에 따르면은 남북한 인구 합치면 이제 8천만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남북이 이 정도 인구라면은 자체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소위 말해서 그 파워하우스, 그러니까는 경제 강국이 된다는 거죠. 네. 특히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 경우에 흔히 우리 경제 약점으로 지적되는 게 바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닙니까? 지정학적 위험 요인. 네, 이게 이제 해소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중요한 요인, 이게 이 중에 하나인 그 전쟁 위험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현재의 현재의 경제 규모로도 그 가치가 갑자기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 주가가 바로 오를 것이다. 이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이 신문에 따르면요, 이게 한국 기업이 실제 가치에 비해서 지금 30%나 저평가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물론 다른 예를 들어서 재벌들의 불건전 지배 구조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이 전쟁 위험 때문이 이제 크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벌써 그 외국인들의 그 심리적으로 한반도 전쟁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1월 이후에 외국인들의 채권 매입 규모가 17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달러 대비 원화의 변동성도 낮아지고 있다고 하고, 그 신용 디폴트 스와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예.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부도 위험에 대한 부담률 뭐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 5년 이래 지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이 신문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신문은 지금까지는 북한이 한국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을 지킨다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할 일이 갑자기 많아질 것이다. 하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이었어요. 네. 또 어떤 게 있어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또 여긴 또 한술 더 떴습니다. 네. 뭐냐면은 좀 제 경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숫자가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이 이제 잠재적으로 통일이 되는 경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행복한 상상 아닙니까? 네. 이 10일자 보도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유리선 SLJ 자산관리사의 그 스테판 젠 그다음에 조아나 프레르가 이제 1989년도 독일의 그 재건 사례 그때 통일됐을 때 말이죠. 예.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반도 통일 비용을 검토하는 그런 연구 논문을 들고 있습니다. 예. 이 관련 자료가요. 아마 지금 이 우리나라 통일 관련 문제에서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 5월 9일 발표된 자료라고 합니다. 우선 유리존 SLJ는 그 89년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에 있어서 현재 유로화로 따져봤을 때 서독의 현재 GDP의 62% 그러니까는 유럽연합 명목 GDP의 약 8%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남북한의 인구는 당시 독일의 인구보다 적고 그다음에 서독과 동독의 인구가 그 당시는 4대 1이었는데 지금 남북한의 인구 비율이 2대 1이라는 거죠. 그렇죠. 남한이 이제 5천만 좀 넘고 북한이 2,600만 되니까. 예. 그렇다면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의 인구 유입에 대한 수요가 이제 통일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독일보다 유리하다는 겁니다. 예. 이제 반면에 그 산업 인프라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제 과거 그러니까 동독의 경우보다 지금 북한의 경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투자가 독일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인구 비율 면에서는 우리가 더 유리한데 네. 인프라 건설 차원에서는 독일이 조금 더 이 동독이 좀 더 많이 있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 현재 남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지금 27,300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에 반해서 이제 북한의 경우가 지금 648달러에 불과한다고 지금 추정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국내 총 생산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북한의 경제 규모가 163억 달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저도 눈을 의심했는데 제프 베조스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CEO. 예. 이 사람의 순 자산의 1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북한 전체가 예.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은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하고 그래도 좀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은 이 수치가 그러니까 12%가 43%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40억 달러가 돼야 된다는 거건데요. 예. 근데 이렇게 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말을 해서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이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이 네 나라가 각각 10년 동안에 한 5천억 달러를 분담하는 것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의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 네 나라의 국내 총 생산의 각각 미국의 2.4%, 중국의 3.5%, 일본의 9.7%, 그다음에 한국의 29.5%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 10년 동안의 이 네 나라 총 생산의 그러니까 또 각각 이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순입니다. 1.7%, 1.6%, 7.3%, 그다음에 4%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4% 정도 많아야 7% 정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네 나라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물론 이 비용 외에 이제 통일 비용을 따질 때는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신문이 말하기를 북한 어린이들의 이제 영양 실조 상태 지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학습 감퇴로 당연히 이어질 것이고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합쳤을 때 이 경제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거기까지 다 꼼꼼히 계산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아무튼. 말씀하셨습니다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좀 너무 많이 앞서간 것 같고 네. 앞에 그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이 북한의 베트남식 모델 이건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사인 것 같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